안녕하세요. 들으면 들을수록 내 안에 파랑새를 깨우는 북날의 햇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테드 대화법 분야 최고의 조회수 셀레스트 헤들리의 말센스입니다. 김성환 옮김 스몰빌 라이프 출판사입니다. 햇살님들은 말재주가 있는 사람이 부러웠던 적이 있나요? 어딜 가나 말 잘하는 사람을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늘 부러워했던 기억이 많습니다. 하지만 말 센스가 있는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을 이긴다고 하는데요. 말 재주가 없더라도 어떻게 말 센스를 향상시켜서 대화를 흥분하지 않고 우아하게 리드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이 책을 봐야 한다. 이 책에 별 100개를 줘도 아깝지 않다. 최근 몇 년 동안 읽은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다 등등 독자들의 찬사가 쏟아진 말센스의 작가 셀레스트 헤들리는 1999년부터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국에서 20년 가까이 뉴스 진행 및 다양한 프로그램의 호스트를 맡았고 CNN, BBC, PBS, MSNBC 등 다수의 방송에 출연하면서 미국 최고의 방송인 가운데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녀가 테드에서 진행한 대화법 관련 영상은 전 세계적으로 1,5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함으로써 대화법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녀가 집필한 책은 2017년 NPR 최고의 책으로 선정되었고 2017년에는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실버 노틀리스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제시하는 16가지 말센스 중에서 꼭 실천해보고 싶은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구를 참아낸다와 질문을 통해 관심과 사랑을 표현한다.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말센스 1.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구를 참아낸다. 몇 년 전 내가 좋아하는 한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장례를 치르는 어느 날 그 친구는 사무실 밖 벤치에 홀로 앉아 멍하니 지평선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극도로 심란한 상태였기 때문에 나는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슬픔에 빠져 취약해진 사람에게 적절한 말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나는 내가 아버지 없이 자랐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내가 9개월밖에 안 되었을 무렵 아버지가 잠수하면서 익사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아버지의 얼굴조차 알지 못했음에도 항상 아버지의 죽음을 애통해 했다고 말했다. 나는 그저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나도 비슷한 일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녀의 기분을 이해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이 이야기를 마치자 친구는 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쏘아붙였다. 좋아, 셀레스트. 내가 이겼어. 너는 아버지를 알지도 못했지만 나는 아버지와 최소 30년 이상을 함께 보냈으니 내 상황이 더 안 좋은 거야. 그러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내가 기분 상할 필요는 없겠지. 나는 몹시 당황했다. 그래서 내가 즉각적으로 보인 반응은 내 태도를 변호하는 것이었다. 나는 말했다. 아니야.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절대 아니야. 나는 그저 내 기분을 이해한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뿐이야. 그러자 그녀가 대답했다. 아니야, 셀레스트. 너는 이해 못해. 너는 내 기분을 조금도 몰라. 내 친구는 자리를 떴고 나는 그곳에 무기력하게 서서 그녀가 사라지는 모습을 바보처럼 바라만 보고 있었다. 나는 내 친구를 완전히 실망시키고 말았다. 나는 그녀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위로는커녕 기분을 더 상하게 하고 말았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나는 친구가 나를 오해했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취약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주려던 나를 부당하게 몰아세운 것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친구는 나를 오해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당시 일어났던 일을
나보다도 더 잘 이해하고 있었다. 생각해보니 나는 그녀가 자신의 슬픔을 날 것 그대로 표출하기 시작했을 때 그 상황을 불편하게 느꼈다. 그런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주제, 즉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은 것이다. 적어도 의식적인 수준에서는 내가 그녀와 공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내가 행한 건 그녀의 고통에서 관심을 끌어와 나에게 집중시킨 것이 전부였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말하고 싶어 했을 것이고 내게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해 주고 싶었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소중한 기억을 친구와 나눔으로써 상실감을 극복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는커녕 내 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이야기만 늘어놓고 말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내가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들의 상실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내 자신의 경험과 관련된 이야기로 맞받아쳤는지 인식하기 시작했다. 내 아들이 보이스카웃에서 한 아이와 다툰 이야기를 하면 나는 대학 시절 나와 불화를 겪은 한 소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또 동료가 해고를 당하면 나는 그에게 과거 내가 직장에서 쫓겨났을 당시 직업을 찾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야기해 주곤 했다. 하지만 공감을 위한 내 시도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면서 나는 내 경험을 공유하는 행위가 의도와는 달리 정반대의 효과를 낸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건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면서 자신의 경험에 공감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도리어 그들에게 내 이야기를 듣고 나를 인정해달라고 강요하고 있었다. 사회학자인 찰스 더번은 내가 그랬던 것처럼 대화 속에서 자기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성향을 대화 나르시즘이라고 칭했다. 이 성향은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대화를 이끌면서 대화의 초점을 자기 자신에게 돌려놓고자 하는 욕망으로 스스로는 알아차리기 힘든 경우가 많다. 더번은 대화 나르시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대화 나르시시즘은 주목을 끌고자 하는 사람들의 지배적인 심리 성향을 잘 나타내준다. 이 성향은 친구와 가족, 동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에서 주로 모습을 드러낸다. 끊임없이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에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들이 인기를 얻는 것을 보면 이런 성향이 일상생활 전반에 널리 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번은 이와 관련하여 대화 상황에서 나타나는 두 종류의 반응을 제시한다. 하나는 전환 반응이고 다른 하나는 지지 반응이다. 전환 반응은 관심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이고 지지 반응은 관심을 상대에게 두는 것이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전환 반응. 메리. 나 지금 너무 바빠. 팀. 나도 지금 정말 정신없어. 지지 반응. 메리. 나 지금 너무 바빠. 팀. 왜? 해야 할 일이 많아? 전환 반응. 카렌. 새 신발을 사야겠어. 마크. 내 신발도 다 낡았어. 지지 반응. 카렌. 새 신발을 사야겠어. 마크. 그래? 어떤 신발을 사고 싶어? 눈치가 빠른 사람이면 이미 알았겠지만 전환 반응은 대화 나르시시즘의 주된 특징이다. 전환 반응은 관심의 초점을 끊임없이 자신을 향하도록 한다. 반대로 지지 반응은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지지 반응은 내가 지금 상대의 말을 듣고 있고 계속해서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다. 캐치볼 게임은 종종 대화에 대한 비유로 활용된다.
대화란 끊임없이 관심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대화란 자신의 생각에 대해 말하는 것과 상대가 말하는 내용을 듣는 행위가 계속해서 되풀이되기 때문이다. 캐치볼 게임을 할 때는 서로 역할을 바꿔가면서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대화를 할 때는 상대에게 말할 기회가 넘어가지 않도록 슬슬을 쓸 수가 있다. 대화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미묘한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더버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제시한다. 조씨, 어젯밤에 새로 나온 그 영화를 봤어. 댄, 그래? 조씨, 좋은 영화더라. 난 정말 재밌게 봤어. 댄, 그렇구나. 조씨, 너도 그 영화 봤지? 댄, 나도 봤어. 근데 난 좀 별로였어. 내가 보기엔 연기가 너무 부자연스러웠고 이후 영화에 대한 긴 분석으로 이어짐. 이 대화에서 댄은 조 씨가 질문을 던질 때까지 적극적인 호응을 보내지 않았다. 아마도 댄은 자신에게 대화의 고삐를 넘기도록 조 씨를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댄은 조 씨의 말에 무덤덤하게 반응하고 비평함으로써 대화의 주도권을 자기 쪽으로 이끌고 있다. 주도권을 놓고 버리는 줄다리기의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항상 쉬운 일만은 아니다. 때때로 우리는 초점을 바꾸기 위한 자신의 시도를 매우 교묘하게 위장한다. 우리는 상대를 지지하는 듯한 언급으로 시작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언급으로 말의 흐름을 바꾸기도 한다. 예컨대 친구가 당신에게 방금 승진했다고 말할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 있다. 잘 됐네, 축하해. 나도 내 상사한테 승진시켜달라고 해볼 생각이야. 승진이 되었으면 좋겠네. 만약 이렇게 말했더라도 곧바로 다시 관심의 초점을 상대방에게 넘겨주기만 한다면 이런 반응 또한 그럭저럭 괜찮은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계속해서 관심의 초점을 상대가 아닌 내 자신에게로 돌리려 한다면 문제가 생긴다. 이런 태도는 상대로부터 계속해서 공을 빼앗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은 얼마 지나지 않아 대화를 그만두고 싶어 할 것이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두뇌는 자동적으로 비슷한 경험에 대한 기억들을 훑고 지나간다고 한다. 어쩌면 관심을 자신의 경험으로 돌리려는 성향은 사실 매우 자연스러운 본능이다. 게다가 현대인들은 그 어떤 다른 주제보다 그들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더 익숙해져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대화를 할 때 말하는 시간의 약 60%가량을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쓴다고 한다. 게다가 나머지 40% 또한 이야기를 나누는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쓴다. 예를 들어 당신의 동생이 자기가 만든 맛있는 저녁 식사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가정해보자. 아마도 당신의 두뇌는 즉시 비슷한 경험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할 것이다. 그녀가 버섯에 대해 언급할 때 당신의 뇌는 버섯에 관한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기억을 뒤적이기 시작한다. 그녀가 손가락을 베었다고 이야기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의 뇌는 상처를 꿰매기 위해 응급실에 갔던 기억을 끄집어낼 것이다. 그런 뒤 당신의 뇌는 그 모든 기억을 분석하는 작업에 들어갈 것이다. 당신이 버섯은 맛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입은 침을 흘릴 것이고 당신이 칼에 베인 손가락의 고통을 기억해낸다면 당신의 손가락은 희미한 통증을 느낄 것이다. 이후 그 모든 감각 경험들은 다시 뇌로 되돌아와 한데 흡수되고 통합된다. 이 현상들은 자동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그 과정을 인식하지 못한다. 이런 과정이 제대로 작동할 경우 그와 같은 생물학적 반응들은 상대방에게 공감을 느끼도록 우리를 도와준다. 우리는 그 저녁이 얼마나 맛있을지,
날카로운 칼에 베인 손가락이 얼마나 아플지 상상할 수 있다. 그런데 때로는 일이 잘못되기도 한다. 동생이 이야기한 것과 내 경험이 맞아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 때 나는 동생에게 공감하지 못하고 내 경험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행동 전문가인 주디스 마틴은 이렇게 말했다. 대부분의 경우 당신은 상대의 이야기와 당신 자신의 경험을 비교함으로써 상대를 이해하려 든다. 이것이 당신이 생각하는 전부라면 당신은 마치 상대가 당신 자신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분명 그 사람은 당신이 아니다. 따라서 당신 자신의 경험에 문의하는 것이 진정한 이해를 위한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또 하나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상대방에 대한 공감력은 대화를 나누기 직전의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당신과 당신의 친구가 동시에 같은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친구의 기분을 판단하기 위한 척도로 당신 자신의 기분을 활용하는 것은 꽤나 적절한 일이 될 수 있다. 두 사람은 같은 사건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의 친구만 해고를 당하고 당신은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 상황에서 당신의 친구가 당신에게 다음과 같이 한탄하는 말을 한다. 정말 비참해. 너무 걱정이 돼서 속이 쓰릴 지경이야. 그런데 이때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당신 자신의 좋은 기분을 기준으로 삼아 이렇게 대꾸할지도 모른다. 걱정 마, 괜찮을 거야. 나도 6년 전에 해고당한 적이 있지만 별 문제 없었어. 당신이 더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상대의 고통에 공감하는 일이 그만큼 더 힘들어진다. 그래서 신경과학자인 타이나 싱어는 이렇게 말했다. 좋은 기분을 느끼는 사람들은 자기 파트너의 부정적인 경험을 실제보다 덜 심각하게 평가한다. 반면 방금 불쾌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자기 파트너의 긍정적 경험을 실제보다 덜 좋게 평가한다. 나는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고 난 후 나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본능을 줄이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나는 더 적게 말하고 더 많이 듣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한다. 하지만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나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던 내 친구와 긴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우리는 통화를 하면서 수화기를 약 40분 가까이 붙들고 있었지만 나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기만 했다. 통화가 끝날 무렵 친구가 말했다. 조언 고마워. 내 덕분에 문제가 조금 해결된 것 같아. 조언이라니. 사실 나는 아무런 조언도 해주지 않았다. 내가 한 말이라고는 힘들었겠구나. 참 안타깝다. 와 같은 대답들 뿐이었다. 이 경험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친구에게 필요했던 건 내 조언이나 내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다. 대화란 주고받는 것이다. 그러나 그 주고받는 것이 꼭 말일 필요는 없다. 눈빛만으로도 감정을 공유할 수 있고 표정만으로도 상대에게 나의 느낌을 전달할 수 있다. 함께 웃음으로써 기쁨을 공유할 수 있고 함께 울면서 슬픔을 나눌 수도 있다. 물론 어느 순간에는 말이 필요하다. 상대가 잘못된 판단에 따라 잘못된 행동을 하려고 할 때는 말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 상대가 나에게 자신이 잘 모르는 것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면 그 또한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줘야 한다. 하지만 대화의 절반은 말이 아닌 것들이다. 숨소리, 표정, 몸짓, 그리고 침묵 속에 말보다 더한 공감력이 있다. 대화를 잘 한다는 것은 그러한 비언어적 공감력을
발휘할 줄 안다는 것이다. 말을 해야 할 때와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할 줄 안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화의 나머지 절반도 말하는 것만으로 채워지는 것은 아니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많아야 한다. 상대의 말에 공감해주기 위해 굳이 내 얘기를 꺼낼 필요까지는 없다.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공감력을 발휘한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대화의 초점을 나에게 되돌리는 행위는 상대에게 도움이 되기보다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 대화 중에 내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아예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 때문에 대화가 방해를 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 사람들이 입은 다물되 귀는 열어두라고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일까 로마 시대의 정치가이자 철학자 카토도 이렇게 말했다. 나는 말하는 것이 침묵하는 것보다 좋다는 확신이 들 때만 말한다. 물론 우리가 모든 대화 상황에서 카토의 말처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기 전에 카토의 말을 한 번 더 되새긴다면 대화는 보다 발전적이고 생산적이 될 것이다. 말 센스 세 번째. 질문을 통해 관심과 사랑을 표현한다. 다음 두 가지 질문을 읽어보고 어떤 점에서 두 질문의 성격이 다른 것인지 생각해보자. 첫 번째 질문. 바람이 시속 160km 이상의 속도로 휘몰아쳤습니다. 집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 같네요. 많이 두려우셨나요? 두 번째 질문. 풍속이 강한 회오리 바람에 휩쓸렸을 당시 심정이 어떠셨나요? 사람들로부터 흥미로운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해 리포터들이 사용하는 고전적 수법이 하나 존재한다. 6개의 단어, 즉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가운데 하나를 사용해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이 기법을 개방형 질문 던지기라고 한다. 당신이 기억할지 모르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면접이나 데이트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 개방형 질문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히 예나 아니오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질문은 상대로부터 답을 끌어내기 위한 것인데 대체로 질문의 내용이 상세할수록 답변은 짧아지고 질문의 내용이 단순할수록 답변은 길어진다. 상세한 질문이 종종 한 단어로 된 답변만 이끌어내듯이 가장 간단한 질문이 때로는 가장 복잡한 답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마을을 휩쓸고 지나간 회오리 바람에 대해 마을 주민을 인터뷰하면서 바람이 시속 160km 이상의 속도로 휘몰아쳤습니다. 집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 같네요. 많이 두려우셨나요? 라고 질문을 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아마도 이런 답변을 듣게 될 것이다. 네, 정말 무섭고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 사람에게 회오리 바람에 휩쓸렸을 당시 기분이 어떠셨나요? 라고 물으면 아마도 훨씬 더 흥미로운 답변을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무슨 소리를 들으셨나요? 바람이 어떻게 느껴지던가요? 같은 질문들을 던질 수도 있다. 이런 질문들은 논의를 위한 장을 마련해주는 만큼 전부 개방형 질문들이라 할 수 있다. 개방형 질문들은 상대에게 그 자신만의 언어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묘사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준다. 어쩌면 두렵다라는 표현은 당시의 기분을 묘사하기에 적합한 단어가 아닐지도 모른다. 개방형 질문은 그들 자신만의 느낌이나 생각을 말하도록 사람들을 격려해준다. 나는 스튜디오 밖에서조차 이 전략을 사용하기 위해 매일같이 의식적으로 노력한다. 혹시 아이에게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하도록 하는데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는가? 나도 그런 적이 있다. 그래서 나는 역사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니?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니와 같은 개방형 질문을 활용한다. 물론 그런 질문을 던졌음에도 가끔씩 내 아들은 별일 없었어요처럼 짧은 답변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내가 개방형 질문을 던질수록 아들이 상세하고 긴 답변을 할 가능성은 커진다. 개방형 질문과는 반대로 폐쇄형 질문이라는 것이 있다. 폐쇄형 질문이란 예와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휴대폰이 고장났니? 집까지 태워다 줄까? 대화라는 것이 맥락에 의존하는 만큼 개방형 질문이 더 좋다거나 폐쇄형 질문이 더 나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앞에서 내가 설명한 얘기를 들으면 개방형 질문이 더 좋은 듯 하지만 최대한 빠르고 효과적으로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애쓰는 중이라면 폐쇄형 질문을 던지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다. 폐쇄형 질문은 구체적이고 간단 명료하며 빠른 답변을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폐쇄형 질문에는 쉽게 알아차리기 힘든 또 다른 측면이 존재한다. 폐쇄형 질문을 던짐으로써 질문자가 대화에 대한 통제권을 계속해서 보유한다는 점이다. 반대로 개방형 질문은 대화의 통제권을 상대에게 넘겨준다. 개방형 질문을 던지는 것은 캐치볼 게임에서 공을 상대방에게 던져주는 것에 해당된다. 따라서 왜, 나, 어떻게로 시작되는 질문을 받은 상대방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답변을 이어나갈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개방형 질문들은 상대에게 그 자신만의 언어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묘사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준다. 어쩌면 두렵다라는 표현은 당시의 기분을 묘사하기에 적합한 단어가 아닐지도 모른다. 개방형 질문은 그들 자신만의 느낌이나 생각을 말하도록 사람들을 격려해준다. 나는 스튜디오 밖에서조차 이 전략을 사용하기 위해 매일같이 의식적으로 노력한다. 혹시 아이에게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하도록 하는데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는가? 나도 그런 적이 있다. 그래서 나는 역사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니?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니와 같은 개방형 질문을 활용한다. 물론 그런 질문을 던졌음에도 가끔씩 내 아들은 별일 없었어요처럼 짧은 답변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내가 개방형 질문을 던질수록 아들이 상세하고 긴 답변을 할 가능성은 커진다. 개방형 질문과는 반대로 폐쇄형 질문이라는 것이 있다. 폐쇄형 질문이란 예와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휴대폰이 고장났니? 집까지 태워다 줄까? 대화라는 것이 맥락에 의존하는 만큼 개방형 질문이 더 좋다거나 폐쇄형 질문이 더 나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앞에서 내가 설명한 얘기를 들으면 개방형 질문이 더 좋은 듯 하지만 최대한 빠르고 효과적으로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애쓰는 중이라면 폐쇄형 질문을 던지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다. 폐쇄형 질문은 구체적이고 간단 명료하며 빠른 답변을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폐쇄형 질문에는 쉽게 알아차리기 힘든 또 다른 측면이 존재한다. 폐쇄형 질문을 던짐으로써 질문자가 대화에 대한 통제권을 계속해서 보유한다는 점이다. 반대로 개방형 질문은 대화의 통제권을 상대에게 넘겨준다. 개방형 질문을 던지는 것은 캐치볼 게임에서 공을 상대방에게 던져주는 것에 해당된다. 따라서 왜, 나, 어떻게로 시작되는 질문을 받은 상대방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답변을 이어나갈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내가 조지아 공영 방송국에서 진행되는 라디오쇼를 시작하기 위해 애틀랜타시로 이사를 갔을 때의 일이다. 그곳에는 우리의 뉴스쇼 때문에 학생들이 운영하던 음악방송이 사라지게 되었다며 항의를 하던 사람들이 있었다.
특히 한 청년은 매일같이 내게 화가 섞인 메시지를 보내왔고 때로는 나와 방송국에 관한 부정적인 코멘트를 트위터상에 올리기도 했다. 나는 그에게 같이 점심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물론 그 제안을 하면서 그와 만나는 일이 좀 걱정되기도 했다. 그 청년은 분명 화가 나 있었고 그 화의 일부는 나라는 개인을 향한 것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 학생과 논쟁이 일어날까봐 걱정됐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논쟁만은 피하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되도록 간단한 개방형 질문만 던지기로 결정했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다. 왜 그토록 화가 난 거니? 방송국의 새로운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있니? 낮 동안 뉴스 방송이 나간다면 내 생활이 어떻게 변화될까? 내 뉴스쇼에 대해 궁금한 점은 없니? 나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 그에 관한 온갖 종류의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예컨대 그는 오래된 라디오를 수집하고 수리하는 것을 취미로 삼고 있었다. 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라디오 음악 방송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개방형 질문 위주로 진행된 대화는 그 학생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대화에 대한 내 부담을 많이 덜어주었는데 왜냐하면 내 쪽에서 많은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그의 느낌이나 생각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질문을 함으로써 그 학생이 자기 자신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결국 우리는 함께 기분 좋은 점심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내가 이러한 예를 통해 말하려는 것이 개방형 질문을 활용하는 것이 항상 최선의 전략이라거나 개방형 질문이라면 모든 것이 다 좋다라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또 다른 예를 들어보도록 하자. 일자리를 얻기 위한 면접을 하다 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개방형 질문을 받게 되곤 한다. 당신의 가장 큰 약점은 무엇입니까? 5년 후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왜 이 직업을 택했습니까? 이런 질문들은 개방형 질문이긴 하지만 이런 질문에 정직하게 답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개방형 질문이라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또 개방형 질문에는 의도와는 다르게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 연인과 헤어진 사람이나 친한 사람과 사별한 사람에게 지금 기분은 어떠신가요? 라고 묻는 것은 불편할 뿐만 아니라 예의 없는 것이 된다. 질문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우선 질문을 많이 던져봐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외로 대화 중에 질문을 잘 하지 않는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려는 우리의 성향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이유야 어찌되었든 대화 중에 질문이 없다는 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질문에는 대화를 이끌어가는 실로 강력한 힘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질문은 당신의 배려를 나타내고 상대를 향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나는 내성적인 사람들로부터 말을 이끌어내고 아이들을 격려하며 간과된 사실들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데 질문을 활용해 왔다. 친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경우 나는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만 내 역할을 제안하기도 한다. 그래서 가장 동정심 많고 인내심 많은 대화 전문가 중 한 명인 프레드 로저스는 언젠가 질문의 힘을 이렇게 묘사한 바 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최상의 일은 귀와 가슴을 열고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질문도 답변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지한 질문은
우리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조차 열어젖힐 수 있다. 사회심리학자인 로버트 치알디니는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을 당신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두 가지 전략을 제시한다. 그 하나는 칭찬을 해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언을 구하는 것이다. 조언을 구하라는 것은 결국 질문을 던지라는 것이다. 상대가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무엇인지, 직장에서 마주치는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만약 당신이 나라면 어떻게 하겠는지 등 나와 상대의 관계를 끈끈하게 만들 수 있는 질문을 던져라. 상대가 가장 좋아하는 휴양지가 어디인지, 12살짜리 조카에게는 어떤 선물이 좋을지, 사랑하는 이에게는 어떻게 고백해야 할지 등 아주 사적인 질문을 던진다면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 장담하건대 당신은 질문을 주고받음으로써 온갖 종류의 개인적인 사실들에 대해 알게 될 것이고 당신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이야기를 듣게 되는 즐거운 경험도 하게 될 것이다. 질문은 상대와의 거리를 좁힐 뿐 아니라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어주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질문을 던져도 좋다는 말은 아니다. 질문을 던지는 것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잘못된 질문은 오히려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고 관계를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 만나는 사람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 충분히 알아두는 게 필요하다. 특히 나처럼 유명인과의 만남이 잦은 사람은 유명인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수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전에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듯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러면 그들과 훨씬 더 가까워지고 다른 인터뷰어가 얻지 못했던 것을 얻을 수도 있다. 나는 누군가가 나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며 와, 훌륭한 질문이군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감이 잘 안 잡히네요. 라고 말할 때 가장 큰 칭찬을 받은 느낌이다. 훌륭한 질문을 던지려면 순수한 호기심을 품은 상태로 상대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할 필요도 있다. 일단 좋은 질문을 던졌다면 답변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상대방에게 허용해 주어야 한다. 침묵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침묵은 상대방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들의 답변 역시 사려 깊은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와 관련하여 신경과학자인 세스 호로비츠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듣는 사람에게 일련의 단어나 소리를 들려준 뒤 오랜 시간 동안 침묵을 유지하면 그들의 뇌 속에 있는 특정한 세포군이 신호를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일정한 시간 동안 신호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침묵 상태는 뇌 속에 있는 흥분 중추와 감정 중추를 자극하기 시작하지요. 이처럼 침묵은 의사소통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사람들은 그 가치에 대해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결국 침묵이 잠들어 있던 두뇌를 일깨우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화 도중 침묵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마련한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과 상대방의 마음을 대화 속으로 더 깊이 끌어들일 수 있다. 개방형 질문을 제대로 던지려면 계속해서 훈련을 거듭할 필요가 있다. 모든 질문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로 시작하기는 힘든 일이다. 나는 내가 던지는 질문의 절반 정도를 이 6단어로 시작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제대로 된 개방형 질문을 던진 뒤 받게 되는 답변은 확실히 그 질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소설가인 제임스 스티븐스는 이렇게 썼다. 우리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현명해진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명해지는 건 마찬가지다. 속이 꽉 찬 질문은 집을 달고 다니는 달팽이처럼 답변을 등 뒤에 달고 다니기 때문이다. 질문은 때때로 하나의 영감이 되기도 하고 더 많은 탐색과 발견을 위한 자극제가 되기도 한다. 우리가 맺게 되는 훌륭한 관계의 대부분은 간단한 질문에서부터 시작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